동급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색재현율이 확실히 좋은 게 느껴지죠. 보시는 것처럼 원색 계열도 확실히 표현이 되고 색의 정확도도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넷플릭스용 영화 감상용 보급형 노트북이라고 소개를 한번 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에 달려있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CPU가 i5가 아니네요. i5면 내가 당장 살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i5 쪽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 정확한 사양부터 확인을 하고 나머지 이야기 쭉 이어가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비보북 S513EA B11525KD입니다. CPU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 11세대 i5 1135G7이 장착되어 있고 메모리는 8기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한 개의 여분 슬롯을 가지고 있어서 16기가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인텔 11세대 i5 CPU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내장 그래픽이 인텔 아이리스 Xe 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래픽입니다. SSD는 NVMe 512기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한 개의 2.5인치 슬롯이 있어서 스토리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강점이죠. FHD의 상도를 가진 15.6인치 사이즈의 NTSC 72% 300니트의 밝기를 가진 동급 제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의 패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42W를 가지고 있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제품의 무게는 1.65kg으로 15.6인치 사이즈에서는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77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기본적인 외관은 상판은 샌드 블렌딩 처리된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비보북 로고는 음각으로 크롬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는 플라스틱과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고 키보드 백라이트도 상당히 밝게 들어오고 시인성도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제품의 내부를 간단히 살펴보면 쿨링 시스템이 비보북 S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발열제어가 잘 되는 편이고요. 8기가 메모리는 온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추가 슬롯이 있고 스토리지의 추가는 2.5인치 사이즈로만 가능하고 제품에 동봉된 하드키트를 사용해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사양을 보면 조금 뭔가 언밸런스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i5 내장형에 메모리 8기가 온보드라서 16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패널이 색감이 좋은 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정도 스펙이 잘 시장에서 못 받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저사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보급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패널이 뭔가 아쉽거나 아니면 메모리 확장이 뭔가 아쉽거나 SSD 확장이 뭔가 아쉽거나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많아서 내가 조금만 좋은 제품을 찾으면 어쩔 수 없이 고가의 게이밍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굳이 나는 뭐 FHD로 해서 영상 편집 간단간단히만 할 건데 아니면은 뭐 색감만 조금 좋았으면 좋겠는데 사진 이렇게 확인할 건데 굳이 내가 뭐 비싼 거 막 120, 30만원짜리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사실 타켓으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이 실제로 화질이 제가 좋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화질이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프리미어나 이런 걸 구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돌아가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죠. 고화질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항상 리스트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화질이나 색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조명을 끄고 촬영을 했고요. 밤에 불을 꺼놓고 영화를 보는 그런 비슷한 환경을 구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4K 영상이고 색의 구분이 명확한 영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동급 사양에서는 볼 수 없는 색재현율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원색 계열도 확실하게 표현이 되고 색의 정확도도 상당히 우수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은 프리미어 프로 2021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먼저 FHD 해상도의 30프레임의 영상을 편집하는 상황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원본 영상이 1분을 조금 넘는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 개로 덧붙여서 길이를 길게 했습니다. FHD의 경우는 컷 편집을 하거나 몇 가지 효과를 주더라도 전혀 끊김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프리뷰도 전체 해상도로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집을 할 때는 영상에 사운드를 따로 입히는 등의 편집은 기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운드도 없애고 BGM을 깔아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 영상의 전체 길이는 6분 37초입니다. 이 영상을 인코딩할 때 HD264의 소스 일치 높은 비트 전속률로 해서 인코딩을 했고 30프레임으로 프레임 변화 없이 시간을 측정을 해봤고 60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 카드는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인코딩이 되겠죠. 30프레임으로 인코딩을 했을 때는 전체 시간이 1분 40초 96,
60프레임으로 변환해서 인코딩을 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3분 11초 17로 생각보다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4K 영상은 갤럭시 S10 5G로 4K 60프레임의 영상을 찍어서 작업을 했고요. 동일하게 영상을 여러 번 덧붙여서 전체 길이를 5분 6초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사운드도 변환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4K 같은 경우에는 컷 편집을 할 때 프리뷰에서 전혀 불편함 없이 진행을 했고요. 영상이 아주 약간 끊기는 듯한 느낌이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구간은 해상도를 2분의 1로 두고 작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전체 길이 5분 6초 56의 영상을 HD264에 소스 일치로 인코딩을 했을 때 9분 12초가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때 효과를 과도하게 많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상의 길이가 4K 기준으로는 15분, FHD 기준 40분 정도의 완성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전혀 불편 없이 사용이 가능했고요. 인코딩 시의 온도는 CPU 73도에서 77도 사이로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코딩 시 펑션 플러스 F키를 눌러서 성능 모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품의 화질은 실제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화질을 카메라로 담으려고 하면 한 서너 번 촬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모니터에서 표현한 이 색감을 카메라가 잘 담아내지 못하고 100%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았는지 뭐 카메라 세팅이 잘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샷에 한 방에 탁 이렇게 화질이 좋게 나와서 굉장히 만족할 정도 수준이 되고 이게 그만큼 모니터가 이제 색깔의 표현이 잘 되기 때문에 카메라에서도 시원하게 좀 담아낸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 구동하는 걸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인텔 i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 그래픽이 IDS Xe가 들어가 있잖아요. IDS Xe는 그 프리미어 프로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구동이 잘 되고 인코딩 할 때도 좀 속도가 좀 더 빠르게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윈도우를 잘 깔았을 때는 만약 ASUS까지 깔면 펑션 플러스 F 키를 사용하면 펜 컨트롤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을 조금 더 높게 쓰셨을 때 뭐 굉장히 좀 인코딩도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수준만 하면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상 편집 입문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 수준이 되고 내가 메인으로 쓰는 제품이 있는데 서브로 내가 컷 편집만 한다 아니면 편집 다 된 영상에 내가 자막만 올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급형 제품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패널이 뭔가 모르게 좀 색감이 좀 덜 좋은 것 같고 이게 NTSC 72% 패널이라고 하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뭔가 좀 덜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로 정확히 찍어봤거든요.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모니터의 패널은 제품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가끔은 실제 패널의 스펙이 페이퍼 스펙보다 약간씩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sRGB, NTSC, 어도비 RGB, P3 영역까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sRGB는 96%, NTSC는 71%, 어도비 RGB 74%, DCI P3 79%로 측정이 되었고 패널의 평균 밝기는 296.3니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페이퍼 스펙보다는 약간 낮죠. 보통 NTSC 72%면은 뭐 sRGB가 99% 아니 100%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sRGB 96%에 NTSC 71%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더 낮으니까 안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페이퍼 스펙이랑 실제 스펙은 약간씩은 다르고 또 패널 파스에 따라 다르고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파스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 이제 약간은 노랗게, 약간은 파랗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드라이버 설치하는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스플렌디드 디스플레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정확히 깔면 약간은 파랗게, 노랗게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셔서 내 눈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크게 뭐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제품 스피커가 되게 좋은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스피커 소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죠. 이게 저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들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쓸 것 같으면은 그냥 이거저거 다 대고 사양이 높은 놈들 이렇게 많이 찾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을 제가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데, 실제로 게이밍 노트북은 들고 다니고 휴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하고 버거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또 그냥 간단히만 들고 다닐 건데, 아까 뭐 불 꺼진 환경에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제 영상을 보실 때처럼 그렇게 봤을 때 색감도 좀 잘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고, 뭐 다 하려니까. 근데 뭐 들고 다니려니까 게이밍 제품은 너무 무겁고 이래서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안이 잘 없었던 게 좀 현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 제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PD 충전이 됐으면 완벽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PD 충전은 비보북 S 등급으로 좀 높은 놈이 되어야 그 놈에만 되는 거니까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데, 사실 PD 충전기 정도 수준만큼 작은 그런 어댑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댑터가 상당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어댑터 사이즈로 좀 뭐 이제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댓글 주시면 제가 항상 답글을 드리니까 문의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